못 외우겠어요. 다 43가지가 이래 노동법이에요. 4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간단하게 구직 신청받은 거 상담 거쳐서 그냥 소개해주고 끝났는데 이제는 구직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하게 느껴요. 다양한 면이 표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도 노동부 아까 제가 말한 구직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 제도가 있는가 정도는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요즘 이게 국제경쟁 시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런 경쟁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개업을 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물론 무료가 아닌 영리를 목적해서 내가 오늘 몇 명 보내고 몇 명 소개해서 가서 사업도 그냥 이런 받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봤는데 인사 말씀이 직업 소개의 목적이 직업 안정의 목적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합동을 해서 산업사에 필요한 인력을 경제발전의 균형을 유지해서 공급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직업안정법의 목적 그게 나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인데 지금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인력정책입니다. 고용정책입니다. 그럼 고용정책, 국가의 고용정은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 공공 부분을 다 일자리로 만들어서 창출하기 힘듭니다. 그럼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업주라는 말이에요. 어떤 영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직업소개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애국하는 의미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위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가서 그렇게 했지만 인식을 달려서 나도 국가의 고용정책의 한 면을 내가 찾아야겠다. 이런 사면과 자부심을 가지고 민간 고용서비스 제도의 발전을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업소개 제도는 우리가 이제 정부의 인력 정책이라는 노동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동력은 거기에는 기능자도 있고 승병용도 있고 반승병용도 있고 무기능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무노동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서 이것을 산업사회에 배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그게 인력사업입니다. 우리 소개업자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한 건설 인력을 한다. 그게 어떤 사람은 건설 소개 직종만 하는 사람이 인력사업을 하는 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소개업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취약계층 서비스업체는 상용도 있을 수가 있고 파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삽 종사자도 있을 수가 있고 간병도 있을 수 있고 건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인력을 기능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기능화한다는 학교 교육하고 훈련 기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기능자를 양성을 하면 이게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되죠. 그럼 이 인력을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산업사회에 공급해주고 배분하는 게 우리가 직업안정입니다. 그렇죠? 이걸 배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산업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잘 균형 있게 배분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력을 양성된 것, 학교 교육은 저 실업학교고 인문학교에 있으면 지식을 보급해드리고 직업훈련, 요즘은 직업훈련하고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인력을. 그래서 그 양성된 인력을 여러분들이 산업사에다가 공급, 일반화해 주는 것이 이게 인력 배분입니다. 이 배분이 없으면 산업사에 움직이지 않아요. 배분이 없으면 산업사에 인력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분한 그 인력이 산업사에 들어가서 자기 노동력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활용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동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보호제도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도 이게 우리 고용서비스 한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동력이 산업사에 투입돼가지고 노동력 보호를 위해서 무슨 제도가 있느냐? 산업안전보건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그 노동력이 건전하게 노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렇게 보호했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데미지가 생겨서 손실액이 어떻게 하겠어요?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해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정책의 흐름이라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첫 단수 양성된 인력을 산업화에 넣어주는 건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 배분을 하는 걸 지급소비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급안정법 목적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시간을 딱 2시간 배정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 5시간 되면 건설 일 하시는 분들 빨리 또 사업소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했어요. 또 우리 지급안정 2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용어 해설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지급안정법상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가지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하고 고용계약하고 고용서비스에 이런 데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지급안정법이 제일 먼저 개정된 게 1961년도입니다. 1961년도에 전국의 직업안정부가 국가가 44군데를 해서 우리 실업대책을 커버했어요. 전국에 44개가 직업안정부를 국가가 건립을 해서 그 속에서를 우리는 직업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노동청에 국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업안정국입니다. 그 직업안정국에 직업안정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력 배분을 했어요. 실업대책을 한 거죠. 요즘은 직업안정, 고용안정보다는 고용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의를 얘기한 대로 지금 서비스 개념이 그건 고용서비스가 뭐냐. 이제는 과거에 단순하게 구인구직 탐색을 해서 고용계획을 성립해서 알선해준 이런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직자한테 서비스를 해서 경쟁이 이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홍길동 직업안정소가 있고 여기 뭐 김모 직업안정소가 있어요. 양 2군데서 인력 속에서 사업장에 일을 했는데 홍길동 직업안정소를 갔더니 거기는 네가 그 사업장에 알선을 소개하면 그 회사는 근로조건이 임금을 얼마 주고 근로시간은 어떻고 후생복지제는 어떻고 퇴직금제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서 그 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 일을 해서 자기 권리를 다 찾았단 말이에요. 비례는 직업소개를 소개를 받고 간단히 보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찾고 노무사 사무실도 찾아가야 되고 법률사무실 다 돌아다녔다 이게.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 속에서 찾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직업 속에서 찾겠냐. 내가 서비스를 잘해준 직업 속에서 찾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용 서비스입니다. 직업 지도,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중에서 적성검사라든가 흥미검사라든가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걸 잘 해주고 그 근로자가 본래에 찾을 수 있는 권익이 어떤 부분이라고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직업 소개서를 위해서 퇴직금 생긴 데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인 이상 다 퇴직금을 줘야 되죠? 1인 이상 다 퇴직금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무소에 모시고 있는 종사자도 1인 이상이면 다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자기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걸 여러분이 다 설명해주면 얼마나 그 서비스가 생깁니까?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그 직업 속에서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국제 경쟁력 시대니까 우리가 인력 부분에 외국인 학종 외국인 외국인 그 인력 관계에서 사는 이 사람 대회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 전문 직종이라든가 헤드헌팅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경제에 거기는 상당한 그 직업 속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자들 어디로 모르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로를 가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하물며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는 우리 시장은 많이 적습니다. 4차 산업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4차 산업의 직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서비스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직업안정법에 보면 제일 첫째가 고용계약이라는 말고 근로계약이 2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혼동을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고용계약은 이 노동 문제는 민법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은 민법이고, 민법이 다시 헌법에 근원돼갖고 그 헌법에서 노동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뭐가 있냐, 11조에 평등권이 있죠.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32조에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33조에 노동상권, 또는 그 노동자업을 결성할 때 노동상권이 3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헌법, 또 노동법, 그 다음에 뭐가 나? 근로계약이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은 아까 얘기했죠. 고용계약은 민법 650조에 옛날에 전 근대시대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사노동, 가사인력을 넣을 때는 그게 고용계약입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아주 보면 명시되어 있는 그게 고용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안정법의 고용계약은 그때를 생각해서 그 법변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생기면서 근로계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근로조건 명시다, 또 소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소개용을 받아야 한다, 또 구인자는 직업소개 안전기관은 근로자한테 근로조건에서 사세 설명, 이런 것을 다 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럼 그 근로계약은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 직업안정법상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상을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근로자를 처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하고 여러분 소개서하고 구인업체 3자가 계약을 할 때 거기 보면 구직자 인적사항이 나고 구인자 서식 20조인가 그러니까 20%인가 그 가운데 근로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근로조건은 뭐냐? 임금, 근로시간, 또 후생복지, 퇴직금 이런 제도를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임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개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직업안정법도 근로계약은 이거고, 여러분들이 사업자형의 구인업체자 여러분 근로자를 소개했는데 그 근로자가 저착사업장에서 그 사업자하고 그 우리가 소개한 근로자, 구직자하고의 관계는 근로기준법 17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직업안정법상 근로계약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개념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직업안정법상 근로계약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다 구시장 서비스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업안정법 2조 2에 보면 정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 중에서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고용 서비스 개념하고 근로계약하고 고용계약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직업안정본부로 다시 리턴하면은 인력 배분 업무는 뭐가 있느냐? 근데 직업 소개가 되는 간단히 직업 소개나 그 인력 배분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소개도 여러분들은 직업 소개도 하나가 있고 근로자 파견 문제가 있고 근로자 공급 문제가 있고 직업 정보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고 민법 664조가 도고 업무가 있죠. 이것이 다 인력 배분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이 소개서 하시는 분들 특색이 있어요. 이 구미 지역에서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소개서 하시는 분들이 소개서인지 보고 업무를 하는 건지 파견 업무를 하는 건지 그러다 공고 업무를 하는 건지 직업 정보 사업을 분간을 없다는 얘기죠.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길하게 사람만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업안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소재를 말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 공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사업. 그게 33조가 이렇게 직업안정법. 지금은 33조 근로자 공급사업이 있는데 근로자 공급사업은 우리 유료직업사업들은 마찬가지지만 국내 유료직업사업이 있고 국외 유료직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유료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등록을 하고
국외 유료지급사업들은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즉 지방의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직업소개사업은 등록사업입니다. 과거에 허가했다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직업안정법 33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이라는 건 노동부 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우리 국민지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게 그 공급사업뿐이에요. 이 공급사업은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즉 쉽게 말하면 저 강원도에서 탄광에서 분탄을 시다가 예를 들면 청양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서울의 청양이 근처에 연탄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탄을 노동조합에 항원 노조가 들어서 분탄 하차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차 작업을 할 때 항원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다가 제보니까 그 근로자를 거기다 넣어서 그 물동량에서 공급량하기에 따라서 공급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기에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안정법 33조에 보면 국내 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5년 이하죠 5천만 원, 1년 이하죠 1천만 원. 그리고 과태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죠 직업안정법에서 제일 벌칙이 강한 게 7년 이하죠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년입니다. 그 공급사업을 허가 없이 했다면 5년 이하 지역 5천만원의 벌금을 차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형사정책상 초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역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벌칙이 비중이 높다. 그게 허가사항을 위반하면 그렇게 벌칙이 중요하다. 그게 이 공급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개념을 파악하시고 공급사업을 하시기 허가 없이 하면 큰일 난다. 인력을 무조건 보내면 공급사업이 다 돼요. 그 다음에 파견업입니다. 파견업은 죄송합니다. 파견업은 우리 노동법에 근로자 파견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 파견 보호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견업은 우리나라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197조가 있습니다. 197조. 요즘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 필요하시면 좀 이게 듣는 건 기억을 하는 게 메모가.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파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파견의 대상에 32개 업무에 그 한국표준산업분리에서 197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만 파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상당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시장이 활성화한 일이 들어서 일본은 파견업을 소개업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견은 일본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개업자 하시는 분들이 딴 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소개업을. 여러분들 그 등록증에 보면 경업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경업. 등록 신청 무슨 경업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업을 변경 신고할 때도 그 경업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경업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개업 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요. 내가 소개업을 내가 파견을 할 수 있으면 물어봐요. 또 내가 공급사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파견업은 파견 허가를 받아서 32개 업무에 197개 직종에 대한 것만 파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스포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파견업을 정부가 개정을 해서 어느 거나 다 파견할 수가 없고,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서 개정은 안 되고 있지만, 현재 제도는 파견업은 5인당 사업장에서 사무실 구조가 66제곱미터가 되는 그런 독립적인 별도로 파견업을 해야만 파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연하고 공급사업이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사업은 직업안정법 23조에 보면 신문이나 잡지나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거기에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직업정보사업입니다. 근데 직업정보사업은 유료직업 속의 사업자나 무료직업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 직업정보만 하려면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노동부의 장관의 신고에서 직업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인력의 배분이 직업소개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공급사업, 직업정보, 파견업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민법상의 도급계획 있죠. 도급계획. 그 민법 650조에 어떤 공사의 완성도에 기준해서 예를 들면 건설공사가 있다. 여기 뭐 여기 무슨 구미발전소를 낸다. 그럼 이 구미발전소를 시공장하게 건설할 때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부분적 건설에 도움을 주죠. 그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와갖고 민법상 계획인데 이 소개업 하시는 분들이 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도급을 할 때는 도급계약에서 민법상 도급계약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 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공급이나 직업정보사업 또 파견업 별도의 행정조치가 허가나 신고를 해야지만 도급은 민법상 계획이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별도의 도급계획에 의해서 도급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설명, 이건 이 직업소개 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 다양한 산업소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법칙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직업소개 사업만 가지고는 힘들습니다. 경쟁자가 남습니다. 또 국내, 그러니까 구인난이 굉장히 어렵죠. 외국 와서 잠식을 하죠. 우리 노동생 잠식하죠. 살아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양하게 하시고, 특히나 중요한 건 산업사회가 돌려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니까 한 200만 개가 된답니다. 만난 인물을 하던 그 매스컴에 떠든 게. 그러면 새로운 산업소에 도래가 되면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민간 노동 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배분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직업소개제도, 직업소개제는 두 가지가 있죠.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가 있죠. 사업이 있고, 무료 직업 사업소개 있습니다. 무료는 직업안정법 18조에 보면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부에 무료직업들은 신고를 해서 하는데, 등록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다시피 소개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초점은 이제 유료직업 소개시죠. 여러분 유료직업 소개는 왜 유료직업이냐면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직업안정법 19조에 유료직업 소개 제도가 되고, 거기 소개요금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 민감한 부분이 소개요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유료직업 소개 사업자들이 발전하고 그 민간 시장이 잘 건전하게 육성되려면 소개요금 제도만 잘 지키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제도권 안에서 소개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임의적으로 받느냐. 잘못하면 공정거래면 것을 해당이 되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요금 제도를 별도 항목이 있으니까 설명하게 되고, 유료 직업 소개도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요금을 받는데, 아까 얘기들 근로계약을 해결하고 매한 2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부에서 소개요금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 요금에 따라서 소개요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소개요금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료 직업 속에서는 여러분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유료 직업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21세 자격요건이 있죠. 유료 직업에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무료는 비영리단체로서, 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유료 직업 속에는 소개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 19조에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담사 1급, 2급.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직업안전법에서 중요한 유료직업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되는 대표자 자격 규정하고 상담원 자격 규정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유료직업 속의 사업자 대표자 자격 규정하고 상담원 자격 규정은 비슷한 것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유료직업 사업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에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1, 2급 자격자 상담사 자격증 가진 거. 우리나라 상담사 1급이 제가 2016년 통계를 보니까 351명이에요. 1급이 상담사 1급이 1급 자격증단이 351명이고 그 다음에 2급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급 다 합해야 지금 이제 뭐 2009년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2016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 4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국가시설 자격법에서 상담사가 과연 우리 산업사회에서 다수에 충족하겠냐 그랬는데 모지를 내는지 솔직히 얘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업안전법에 상담사 자격을 갖지 않고 자격이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직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직업안전법 개정에 이 대표자 등록 제한을 상담사 자격 규정과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정부의 이제 경제정책적 규제 완화 측면에서 대표자 자격 규정하고 상담사 기술하니까 이걸 합치려고 지금 그 안이 올라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 합치지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사 1급 내지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 유료직업 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직업 속의 사업소 아까 말씀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학교 여기는 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의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 직업소개소와 관련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정도 있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상담사 자격이 오지라니까 상급이 없어요. 국가기술 자격법상 상급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급에. 그래서 보충적으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종사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이걸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학교는 지금 그런 게 법이 지금 다는 초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습니다. 초등교육법은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초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이상은 이 고등교육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원직업안전법에는 그 말이 나옵니다. 초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는 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를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고등교육법에는 학교가 공립학교도 되냐 사립학교도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다르죠. 그냥 막연하게 교사 경력 하면 이게 사립학교 교사 경력도 있고 국공립 교사 경력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교 교육법은 이건 당연한 거고 고등교육법에 있는 학교는 대학 교수도 상당 경력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 중에서 사립학교 교수는 대표자 자격이 없습니다. 상담원 자격이 있으면 대표자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분에서 이제 상담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3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으니까 저들도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자 등 노동자 업무 전담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다.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체계는 단위조합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일본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일본의 노동정책, 경제정책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되어 있고 연공서열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신고용제 이런 세 가지가 과거에 지금의 일본의 경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별 노동조합이 뭐냐? 노동조합 형태는 어느 기업에서 그 기업 내부에서 생겨서 발생한 게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기업 저업 떠나서 산업별로 외곽지에서 노동조합을 만든 게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기업 내에서 생긴 노동조합을 단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 노동조합이 모여서 경상북도 이렇게 외곽에서 산업별 연합체를 만든다. 이게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생겨서 내셔널타워 우리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생기죠. 이건 국가적인 자원이에요. 큰 단위죠. 그래서 단위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총연맹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종사한 사람들은 이 대표자 자격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구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무소를 노무관의 업무 전담을 하고 2년 이상 근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자는 노무관리를 하는데 노무관리하고 인사관리가 두 개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공장은 노무관리라고 하고 본사에서 개인 인사관리하는 건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인사노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방자치에서 잘 알고 넘어가시는데 과거에 내가 어느 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했는데 여기 문구 노무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경력이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가 많이 들습니다. 각 시도의 공무원들이 인사 노무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인사라는 말은 법령상에 없지만 이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지침입니다. 인사 노무 관리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부는 사회복지사 서울 경희교 이런 수도권에는 이 사회복지사업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자 자격인데 그 대표자 자격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밑에 보면 교재는 상담사 자격 규정인데 그 상담사 자격 규정에 여러분 제1항에 보면 소개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해당 직종이 뭐냐? 내가 파출을 하는데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디는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러면 그게 그 음식 직종에 2년 이상 근무는 이 조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이 되죠? 해당 직종이 2년은 해당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인이 구직을 하고 제일 여러분들 사무실을 찾는 게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교육제도에 상담 요령의 지역 상담이 과거에는 과목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상담에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 상담사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2년 동안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뭘 하던 일 하다가 2년 경기 채워가고 직업 안정서를 상담사 자격 있고 갔다 와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상담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에 없앴어요. 협회에서 얘기를 해보고 이 제도는 너무하다. 아까 얘기 너무하다. 건설공사가 가서 잡고 요새 13만원, 12만원 주면 요새 여기는 어떤 대기도 10만에서 다 올랐죠. 잡고 돌릴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거기서 경기 상담사 자격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제도는 부합리한 제도에서 이번 개정안의 법이 통과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 자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협회에서 없애는 거고. 근데 제일 끝머리 보면 직업소개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도 거기 나오죠. 직업지도라든가 직업소에 관련 상담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걸 우리는 상담한 자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걸 5년을 올렸는데
이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3년을 한다고 5년을 한다 그냥 2년으로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자격하고 직업 속에서 유지교수 대표 자격 기준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합되는 부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해당 직종별로 2년 이상 되는 사람은 상담원 자격을 주는 거 이제도 없어지고 대표자 자격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아마 법이 방영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법이 통과되어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원 자격 규정하고 그 대표자 자격 규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에 따라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8조하고 20법 22조에 대표자 결격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인가 여기 이제 경북 지회장도 와야 됩니다. 이 안동 지역에는 무등록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대는 이 지구안전법은 이 단속을 그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합동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지구안전법이 원금을 올라가면 인신매매 분야라든가 성매매 문제가 나오고 청소년 질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이 법이 굉장히 사회 악법을 해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의 트렌드가 아까 그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고 우리가 제도가 하니까 이게 단속 권한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연사회하는 거 지금 이해를 줄어들었죠. 그렇죠? 시행지방 이해를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지역별로 무등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등록자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7년 이상 지나 7천만 원의 벌금을 쳐. 5년 이하지요? 5천만 원의 벌금을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서 이게 소개서를 내가지고 정식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그거 없이 그냥 무학을 내가지고 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시장을 교란시키고 물러시키다 이러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특별히 안동 지역의 경찰서하고 시의 안동시에서 무허가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속을 할 때 이제 그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해야 돼. 우리 소개업자들이 고발을 잘못하면 요즘 무고죄가 굉장히 엄하죠. 잘못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건 증거가 있으시 그냥 추상적인 것도 수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료지급 사업자들이 어디서 무등록자가 생겼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이걸 지도감독 관청이나 또 협회나 노동부에다가 이걸 제기하지 잘못한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무등록자다 이렇게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동은 그게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작년에 그 사법처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좀 잡히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한 대로 무허가 파견 또 무허가 공고 아까 이런 무등록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거기서 사람들 입체적으로 조사, 탐문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고발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를 통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그 무등록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좀 잡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러냐면 이런 자격 규정을 여러분들이 상담사 자격 규정하고 대표자 자격 규정 아주 기본적인 건 법령상에 되어 있지만 알고 넘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또 이 국민시청에 또 그 키포인트를 여기다 교재도 그 사항을 넣습니다. 요즘은 이 우리 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점에서 아까 제가 민원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파파라치가 생겨가지고 이게 몇 군데서 그런 게 있어요. 저짝 상담 그 직업 속에서 가상을 해가지고 국민자가 지금 가상을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이 상담사가 여러분 직업안전법에 종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종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원과 일반 종사자는 종사자 이렇게 개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사회에서도 상담원 따로 있고 종사자. 일반 종사자는 서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잡무를 처리하는 게 일반 종사자고 상담원은
직업 소개에 대한 일반 종사자가 상담에 개입해서는 이건 큰일 나죠. 그래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원이 자꾸만 시장에 볼일도 보러 갈 수가 있고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자꾸만 자리를 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으로서 들어가지고 일반 종사한테 상담한 녹음을 다 해가지고 이걸 고발해서 행정처벌을 등록 허가시설 이런 사례가 지금 있고 현재는 몇 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우리가 노동부에다 내가 시를 한 번 냈어요. 상담원이 예를 들면 그것도 인간이 아니고 기계가 아닌데 상담원이 잠깐 뭐 어디 시장에 보일 가서 생리적으로 화장실도 갔을 건데 그때 지금 일반 종사자가 상담원의 개념에 한계가 보이니까 전화 응답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세한 건 우리 상담원이 자기가 비었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전화를 올린다든지 다시 오게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괜히 우리 종사자들 항상 하던 습관을 그대로 상담을 다 했다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담원 자격 규정하고 상담원 업무 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시급 상담을 하거나 상담원을 두지 않을 때는 행정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행정처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걸 명심해서 상담원과 대표자 자격 규정은 최소한도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고 상담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자 결격사유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8조에 보면 미성년자 우리 노동법상의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이 민법을 개정해서 옛날에 금지산법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옛날 법이면 이것이 피성년 후견 민법이 용어 바뀌었습니다. 금지산자 옛날 법으로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자 이건 한정지산사를 민법을 개정해서 피한정 후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우리 형법 310조에 보면 형사벌이라는 건 사형이 있고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고 자격정지 있고 자격상실이 있고 벌금이 있고 과료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 310조에 형법에 종류에 나오는데 그럼 금고가 뭐고 징역이 뭐냐. 우리 직업안전법에는 되게 금고 이상이 나옵니다. 징역이 안 나와요. 징역은 자신이 제 자리로 감옥에 가두는데 쉽게 말하면 노역을 하는 게 징역이고 금고는 가두기만 하고 노역이 없습니다. 금고는 가두기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노역이 없어요. 징역과 금고가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직업안전법, 성범죄,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또 풍속사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직업소비서 관련된 행위로 선언법을 위반자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다가 있는데 교재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 가가 뭐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아까 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2년인데 여기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업안전법 위반, 또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 풍속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선언법에는 그 배에 톤수에 대한 외항이 있는데 노동법 적용법이 다릅니다. 그 우리는 목표나 이런 해외 쪽에서 선언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 선언법 직업 속에서 관련된 선언법 요 4가지 아니 직업안전법 5가지 법 이걸 위반한 건 3년이고 그 이에 일반 형법으로 해서 처벌받는 2년이다 1년. 그걸 분명히 알고 넘으셔야 돼요. 이걸 지가 협회에 가보니까 이 협회에서도 이걸 잘못 지도하고 어떤 일은 2년이고 왜 어떤 일은 3년이냐 이렇게 그 지가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반 형법사는 집행이 끝나고 2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안전법, 성매매 알선,
풍속사범, 청소년보호법, 산업법, 이거는 3년이 되는 중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제 가해서 다는 아까 하나, 둘, 셋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고 없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원 결격사유도 비슷한데, 거기 이제 상담원 결격사유에 보면 등록을 취소한 후에 5년이 경과되면 그 자기 이제 안 됩니다. 우리 대표자격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원 종사 자격은 그 밑에 조 비슷하게 그 나열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슷한 건 다 중국이기 때문에 강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료 직업 소개서를 개설하려면 우선 인적 자원의 대표자가 상담하는 자격증이 지금 물적 요건이 있습니다. 물적 요건. 그게 바로 시설 요건입니다. 요즘 저 해안 지방에서 충청도라든가 저 해안 지방에서 이쪽 육지에서 직업수가 하시는 분들이 섬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원들 이렇게 특히 좀 뭐 우리나라니까 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섬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걸고 직업수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국에서 사업이 잘 되는데 요즘 저 김천에 건설하는 사람 북미니까 검설 사무소를 얘가 경전에 김천에다가 컨테이너에서 박스 하나 얻어가고 간판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시설 요건에 해당 저축됩니까? 안 됩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뭐예요? 문부건물이에요. 우리 시설 기준은 화각 법인 때는 33제곱미터. 지금은 그 규제관한테 통일이 되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20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 한 평에 33제곱미터가 한 6평 정도 있으면 다 쓰는 법인이건 일반 개인. 이게 물적 시설 요건입니다. 근데 그 사무실이는 뭐냐? 그냥 아무 데나 사무실 어디냐? 여기 그냥 화분을 그 칸백을 저쪽에 사고 딴 사람 이게 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건축 우리 준수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업안정법에는 그냥 20제곱미터 시설문 사무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용도 사무실에 대한 용어가 안 나옵니다. 단지 준수상에 보면 사무실 만원이라는 만자가 들어갑니다. 독립된 사무실만을 그렇게 만자가 들어가요. 그건 사무실만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 그 1인가 거기 보면 그 사무실 용도가 나옵니다. 이종 근린시설로서 일반 업무로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한다. 이게 나옵니다. 해설이 그 사무실 용어가 그게 안 되면 불법입니다. 근데 아까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내 여기 파견업을 하겠다. 그럼 내가 소개서는 여기다 파견을 같이 안 되네. 아까 파견업은 66제곱미터. 여기 소개업은 20제곱미터니까 86제곱미터가 있고 독립된 사무실이니까 완전히 칸백이가 되고 출입구가 달라야 되고 간판이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시설이 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등록서류는 이건 절차법이니까 여러분이 어떻다는 것이 등록서류에 들어간다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소개서 법인을 할 수 있느냐, 직업소개서를 2개 이상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직업소개서 하나 더 내야 되는데 더 낼 수가 있나. 우리 직업학부도 식구들 단사역은 직업소개서는 2 이상을 둘 수 없다 이런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이 법이라는 건 원칙들 반드시 예외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2 이상을 둘 수 없다 하고 단서가 나오죠. 단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소별로 유료직업 소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공간을 가까우면 얼마든지 직업 속에 2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는 우리가 세기치에 상호가 없어졌죠. 옛날에
지금 사무는 어떤 걸 써도 관계없지만 하여튼 사무소는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독립된 새로 신사는 사업소는 자격 요건이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변경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또 우리 시행규칙 22조에 보면 사업소 위치라든가 또 사업소의 수라든가 또 명칭이라든가 대피자 및 임원 명라든가 종사자 명부라든가 겸업사항 이걸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수사항 1조에는 직업 속의 사업자는 다른 직업 속에 겸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겸임. 그 겸임이다. 여기는 겸업입니다. 겸임은 그리고 A라는 직업 속에서 대표자 종사자가 B라는 직업 속의 종사자 그쪽에서 일을 2가지를 할 수 없다. 이게 겸임금지입니다. 이건 겸임금지고 우리 등록증에 보면 여러분들 겸업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파견업 설명할 때 말씀드린 이 겸업은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 직업 속에 이제 나뉘고 있는 준수사항에 보면 직업 속의 사업자는 항시 사무소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서 직업 속에 관련된 부조리나 이런 걸 단속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그 광주에 있는 사람이 진도에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등록이 광주에 있고 진도에 냈어요. 그 진도 구청에 있는 직원은 싸움에 붙었어요. 왜 안 해주면 하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건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2개 사무소를 낼 수는 있는데 아까 이 준수사항에 그 관리 감독이 안 되죠.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항시 그 직원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이 겸업은 소개업이나 뭐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구미서 직업 속에 사는데 저 포항에다가 파견업을 낸다면 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주민등록이 가까운 지역에 있다든가 관리 감독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이게 하는 것이 본부의 해석입니다. 경험을 할 수 있대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행정부에서 허가를 등록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업자가 의무를 다 할 수 있느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배범위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겠죠. 이렇게 겸업은 등록증에 해야 될 게 있고 변경사항에 겸업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처분 대상에서 겸업금지 변경사항이 안 하면 이것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금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수계 관련 소외금 부당징수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소개예금표를 우리가 이제 부착물 의무 게시에 보면 직업수계소가 부착을 할 것이 사업자 등록증하고 종사자 명단하고 또 뭐 소개예금표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안정법상에는 최저임금을 명시해야 된다. 이해하는 그런 준수사항은 나왔지만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게시하는 내용은 직업안정법에 없고 최저임금법이 나옵니다. 그걸 안 하면 500만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가지가 더 첨가해서 말하면 금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내년 7,530원 그 최저임금 노동보상도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자유시장을 통해서 많이 개도를 했어요. 최저임금 고시를 붙이라고. 그거는 우리 행정 직업 속에서 단속 행정 부의 권한이고 고용노동부의 권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뭐 인준을 받을 때 그런 것은 다 들어가긴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도 꼭 여러분들 같이 소개임표하고 고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소개요금표를 별도로 갖고 왔는데 뭐 여러분들 다 그
해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개해온 제도는 국제적인 그 추세가 트렌드가 구인자한테는 아니 구직자한테는 소개예금을 안 받는 것이 ILO 기본 정책이고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구직자한테는 소개예금을 받지 말라. 왜 받지 말라? 우리가 취급하는 직종은 다 사회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소개서를 통해서 나가는 구직자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소개요금을 넣어서 그 소개서가 소개요금을 얻으면 80%는 내 임금에서 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 근로자의 인식에 80%는 내 임금에서 소개를 10%를 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 소개업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노동조합 같은 데서 우리 소개업자를 근로자 피를 빨아먹고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옛날부터 이 소개서 하려면 다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민간 직업 속에서 발전의 큰 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이든 공군, 우리나라 고용정책 다 그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데 그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멤버가 각 경제부터 장차관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연자단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임직원, 정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 이런 데서 경제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노동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우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민간의 고용정책심의회는 우리 민간업체를 대변할 심의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저는 고용정책 기본법 보세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최소한은 협회장이라도 하나 껴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노동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이 소개요금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ILO 기준형은 1987년도 ILO 본부상에 전 세계의 민간 직업 소개서에서는 구직자한테 소개요금을 받지 않도록 그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국제조약이라는 국회 그 내국의 국회 기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회에서 그 기준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조항이 와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서 일본도 소개료를 하다가 지금 일본 수수료를 바꿨어 이름을. 그러니까 이 소개료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구직자, 특히 우리가 취급하는 취약계층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소개요금을 받지 않고 구인자한테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소개요금 방향이. 앞으로는 2019년 1%죠. 그 1%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할 수 없어요. 1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1% 바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017년도 4월 달에 노동부 고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은 100분의 10인데. 그 건설을 매년 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뭐 작년만 해도 건설장에 비싸지만 한 10만 원, 지금 12만, 수도권은 12만 원 올라갔습니다. 건설식도 잘 올라가죠. 그런데 기름목도 막 200만 원, 목공, 이런 형틀, 상호, 조조, 이게 뭐 굉장히 올라갑니다. 다 200만 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건설은 소개요금을 현실화 안 해도 임금이 비례하는 거니까 그 올라가는 것만 맞춰게 건설을 100%를 묶어놓고 단 그건 근로자한테 뛰는 게 아니고 국민업체에 맡겨졌다. 이렇게 하십니다. 복잡하게 챙겨가시고 딱 그 개념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건설 제외한 파출, 하사, 간병, 상영 뭐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100분의
구인업체 30을 받고 구직자한테 100분의 3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작년도까지 소개해보면 어떻게 됐냐면 100분의 20을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직자한테 100분의 4를 받게 됐어요. 작년 거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직자한테 100분의 4 했는데 음성지역 이런 데서 그걸 막 100분의 20 구직자한테 구인자한테 받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가나무 합해서 100분의 20입니다. 이게 구직자한테 100분의 4가 나왔으니까 구인자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100분의 16을 받아야 맞는 건데 이걸 100분의 10 다 받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음성지역이. 근데 금년에는 명확하게 되시면 각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각. 소개금도 각각이 나와서 구인자한테 100분의 30을 받고 구직자한테 100분의 3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칙을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우리 시장의 그 관습이 여기까지 예를 들면 상용을 생각해봅시다. 상용이라 우리가 뭐 상용이 큰 제조업체 뭐 우리가 이력사 우리 속에서 나는 상용들이 뭐 이렇게 전문 직종이 있겠습니까? 없죠. 되게 이제 인구가 약합니다. 특히 이제 그 청소영역법에 있는 청소영역자 또 시설 그러다 정비용 이런 사람들 구인업체가 이게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임금 처치기관에서 하는데 이게 중간장치라는 제도가 이제 인정을 해준 법으로 용역법이라는 경기법 시설 관리법이 생겼기 때문에 인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구미에 여기 병원이 차병원하고 순천병원이 있는데 그 청소를 직접 안 하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요. 그런데 그 용역업체는 쉽게 말해 인건비 따먹고 사는데 거기다 사람 하나 요즘 청소원도 최저임금 적용하니까 다 150만 원쯤 됩니다. 1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100분의 3은 그 경비업체나 청소용역에서 100분의 30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 제도라는 건 법인은 앞으로 10년, 20년을 앞으로 이상적으로 해놓고 거기 맞춰나가는 겁니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렇게 됐지만 현실성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들 식당에 여기 구미 그 어머니 해서 나오신 분들 있어요? 어머니 식당에 합체를 보냈는데 그 식당 업체한테 그 임금에서 최저임금 적용이니까 130만 원 주면 30% 내는 식당 좋은 분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못 줘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래서 또 이제 편법이 나오는데 제가 더 설명드려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요금 제도는 구직자한테는 100분의 3, 구인자한테는 100분의 30을 받는데 되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수도권이나 인천 이런 데서는 이게 단합이라면 이상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해운제 같은 데 우리가 최저임금 4% 연동해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내니까 그걸 한 3만 원 받는다든지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을 받는다. 뭐 100분의 15를 받는. 그건 그 지역의 업자들이 단합을 하는 거예요. 공정을 보면 아닙니다. 국가에 고시한 법 내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 지역 시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하는데 그 이 고시 내용은 하여튼 구인한테 100분의 30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출, 가사, 건설 인력물에 임금 수립 동의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노동부 고시에서 나오는 항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근로자들 지금 소득권이 어디고 물어보고 근로자들 13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소개요금 만 원을 띄고 나는 12만 원 밖에 못 가니까 내 임금에서 다 10%를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노동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임금 수렴 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얘기로 보시고 그럼 임금 수렴 동의서를 보면 임금이 얼마, 소개요금이 얼마, 그 임금 페이지 어디 있을 거예요 뒤에 소개요금이 몇 프로, 그래서 전체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특히 건설 근로자를 관리하시는 소에서는 그거를 근로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유급에서 소개임을 따는 게 80%는 그렇게 여론을 하니까 이게 또 매스컴이라든가 우리 사회 반대에 입된 노동조합 이런 데서는 이게 꼴이에요. 이게 끝으로 이게 아주 큰 권리들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또 언론에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거 소개임을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먼저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또 신문에 대해석질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개임은 상당히 근로자의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 소개요금 제도하고 그 다음에 임금 수령 동의서 이건 철저히 여러분들이 구직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개요금 보시면 회원제는 하사 파출 건설 회원제가 안 있습니다. 회원제. 그럼 회원제가 뭐냐? 우리 건설력 하시는 분들 밑사람 모여가지고 회의를 침묵해냅니다. 이게 회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미역이 이제 제가 제일 문제점이 이 구미역이 어머니인데 제가 나쁘게 떠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데서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미 어머니의 밭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미에 밭을 하는 분들의 친목단체지 우리가 이 소개요금을 회원제로 받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소개요금을 받을 때냐 회원제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한 10년간 회원제 요금이 35,000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연동제 4% 한 달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을 해서 6,470원 곱하기 209시간 곱하기 0.4면 53,000원 얼마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 보험에서 받는 거예요. 그 보험을 받는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니까 그걸 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제라고 해서 이 회원제가 아니고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 근로자들을 구직자를 회원제로 만드는 계약을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속으로 그렇게 받아야 돼요. 뭐 10,000원씩 받았었다면 뭐 회원제로 10,000원씩 받습니까? 너무 쉽게 받는 거지 사실은 너무 쉽게 받는 거지. 그런데 회원제로 다냐 회원제를 계약을 해야 돼요. 모든 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회원제를 구인업체고 구직업체를 회원제를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 회원제 요금을 적용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회원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하사파출은 지금 개인 식당에서 이렇게 소개해보면 타세는 안 맞으니까 거기가 회원제로 합니다. 회원제에서 그 구인업체에서 얼마 받고 그 각자마다 구인적인 받으면 돼요. 그리고 회원제 할 때는 다 식비는 5만원 내서 식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시에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개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그 표준 통계를 해서 우리는 전문 인력이 상위 시족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 인력이 우리 직업안내부 19조 단서에 나오는데 그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의 고임, 국공립 임원 단체라기 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100분의 25개 중에 한 35개 직종이 됩니다. 그 노동부가 소비용부가 보시라는데 연봉이 5,531만 3천원 매물하세요. 5,531만 3천원 이상 되는 건 소개요금을 구인자한테만 받는 겁니다. 그건 지금 구인자한테 소개요금 받으면 안 돼요. 그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개요금을 어떤 구인자가 요건을 해서 조건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저 포항에 여기 가까운 데 대구에 건설이 굉장히 수요가 딸린다니 그럼 여기서 통근차 서로 그런 게 많습니다. 통근차나 관광버스를 대행해가지고 교통비를 보낸다. 그리고 식사도 어떤 데는 구인업체 들고 또 소개소가 식비까지 지는 데가 있어요. 저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 그런 건 구직자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그건 소개요금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후생복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비가 임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10대가 아까 10대가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식사를 안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임금 명목이 식비를 통상임금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사람은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이런 건 식비가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기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노동법 해석에. 그래서 소개와 관련된 부분 제가 다 설명했는데 단지 아까 얘기한 부인자가 조건을 제시해서 뭐 피부 유니폼을 입고 와라. 뭘 하려 이렇게 할 때는 그 조건을 교육을 시키고 와라. 그럼 교육비가 들잖아요. 경비 같은 거. 교육 시켜야 됩니다. 경비 자격증이 아니라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인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이거 소개의무하고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개의무하고 공수 있습니까? 되게 정리가 되시죠?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개용과 관련된 부분은 대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항에 해비적 의견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금지장에 지급안정법 21조 2항에 나옵니다. 이건 좀 예시를 알기 쉽게 여러분들 앞에 다방, 룸사롱 등 유업소 구직자 또는 건설 일용 근로자 등을 소개하면서 부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징수해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1차 행정처 1차가 아마 내가 그냥 등록 취소를 알고 있는데요. 1차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근데 지급안정법에 보면 여러분들 과태료가 있고 벌금이 있고 그 두 가지는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사상 재형 목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원에 과태료는 안 들어가면 지급안정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벌금하고 과료는 이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안정 46조, 40조, 48조의 징역 벌금은 여러분 형사상으로 똑같이 받으면 신원에 빨간색이 올라갑니다. 이게 과료하고 과태료하고는 차이가 있다. 여기만은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금 대리수령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소개금 고시가 거기 2017년도 22호로 나와 있는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공제보험 또는 공제가액 34조 지급안정법 34조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료지급 속에서는 공제를 가입해야 되거나 예치금을 하거나 보증보험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야 1000만 원 예치를 해야 되고 또 보증보험은 그 보증보험에서 매년 선고사 선입해서 보증보험 발표했고 또 우리 협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 사업을 합니다. 그게 공제입니다. 그 공제. 세 가지가 있어요. 예치금제도가 있고 보증보험제도가 있고 공제제도가 있는데 예치금하고 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하는 거예요. 공제제도는 우리 협회가 고용노동부의 공제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공제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협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예치금하고 보증보험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게 환수를 하거나 뭐 취소가 됐을 때 그 금융기관에 받는 게 까다롭고 우리 또 이 협회에서 공제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그 공제가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행정 서비스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공제보험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들이 공제보험을 들으면 직업 속에서 관련돼서 모든 문제는 다 이 공제에서 커버를 해주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직업안정법 34조 2의 공제는 뭐냐? 그 취지가 우리 유료지급 속의 사업자가 알아들어요. 취지가 우리 유료지급 사업자가 지급 속에서 하는 과정에서 부인자나 구직자한테 고의과시로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주는 게 공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금 유료지급 사업자가 구인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구인자나 구직자한테 고의 과실로 민사상 손해 발생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시면 그럼 그 공제의 범위가 어디냐?
요즘은 근로자들이나 이 구인자들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요. 이 구인자들이 서울 같은 데서는 파출을 소개하면 청소하고 끝나면 우리가 냉장고 들어온 데가 일주일밖에 냉장고 기스를 묻다 이겁니다. 텔레비를 망가뜨렸다. 뭐를 어떻게 했다. 뭐가 없으니까 하면 그러니까 공개해서 그걸 편사에 달리는 그건 공개가 아닙니다. 여기 내가 얘기하는 그거는 당사자, 인사상의 문제죠. 우리 소개업자가 그 구직자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의적인 선의의 주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작년에 제가 작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 그 남부지방에 노동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 소개용 띄는 이런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로 기준했느냐? 그럼 그 일일이 냉장고를 사진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뭘 보고 판사가 결정하겠냐? 그 구직자를 그 업체분을 표현할 때 주의무를 다 했느냐? 다 그게 속에서 뭐 또 남은 물에 손대지 마. 이게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주의를 했느냐? 그리고 손해배를 이건 공제가 아니고 그건 그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민사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사로 소리가지 우리 공제가 관계가 없어요. 요즘 이제 강병을 하는데 우리가 국내 이제 구인자들이 없으니까 HTBN 제중동포가 거의 뭐 지금 그 간병은 80% 90%가 제중동 반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 실제니까 아무리 교육식하다 중환자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척추가 버려졌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중환자실에 간병 같은 데는 잘못하면 사망까지 있었죠. 얼마 전에. 이건 유족들이 공개 청구를 돕는 이건 말이에요. 그건 우리 간병하고 그 구인자 간의 민사상 문제지 이 직업안정법 34조의 이게 공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차고 없더라고요. 빤듯하면 우리 사무에 전화 옵니다. 우리 직원들 당황을 해요. 뭐 해서 뭐 없었는데 우리 공개하면 달라.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개제도는 앞으로 이게 공개제도가 잘 되면은 원래 이제 과거에는 보험부터 노동자학 과정 나가는데 이 노동자학 과정 신흥 사업을 합니다. 또 대구 사업 이런 금융이자 나는데 원래 이 공개를 들어오면 경비 쓰고 나머지 예치금을 더 갖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 사업주를 위해서 신탁 금융사업이라든가 신용소액도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우리 공개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쓰기 행정비 쓰기도 바빠요. 행정비도 못 나옵니다. 하여튼 그건 그러고 이제 공개제도는 예치금제도 처분을 하고 보증보험에 선고사가 들어가는 게 있고 우리 협회에서 보증보험제도가 있다. 그 범위는 우리 유료직업소유자가 소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구인자나 동직자에게 고의과 실로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개제도고 이게 주무관님 몇 시까지입니까? T4초까지요? 아, 잘 됐네. 그 다음에 그 유료지급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부 비치가 있습니다. 이건 그 시행령 27조에 그 규정이 나오는데 노사관계 법에는 노사관계 관계된 장부의 보존연은 3년입니다. 3년이에요. 근데 우리 직업안정법에는 구인대장, 구직가족, 구인 소개대장, 알선대 이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은 시행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노동법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직카드를 보면 구인 신청서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3개월인가 있었죠? 3개월이 있고 구직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 그리고 구인카드는 1년간 보관관리를 해야 돼.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서류보존기간은 다릅니다. 이 서류보존기간은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단지 구직 26조 이외에는 구직카드 그 다음에 구인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이거는 별개고 나머지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 기타 노사관계 여러분들 속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서 근로계약을 했다. 뭐 퇴직금 영수증을 했다. 그쪽 구인업체의 관계 노사관계는 3년입니다. 모든 소리가. 그리고 우리 직업안전법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단지 이거 관계없이 여기 금전출납부도 2년이에요. 우리 법에 보면 시행시험 금전출납법 출납까지 2년인데 단지 세금과 관련된 거는 국세실습법 5년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하고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거 있죠.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건 5년이지만 우리 직업안전법 시행시 26조에서 말하는 소재보존연의 2년이다. 그것도 규정에 위반되면 행정처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대금비 이건 21조 위반인데 이거는 1차 행정처분 대상의 등록 철수입니다. 명예를 대해서 아까도 어떤 분이 식사하는 시간에 상주가 여기서 뭐 명예대가 많이 있다고 얘기가 어떤 들었는데 요즘 이게 수에서 안 되니까 남한테 빌려서 부탁을 맺고 집세 빼주고 무슨 감사가 나오면 자기 나와 앉았습니다. 이런 게 뭐 차입니다. 이게 명예에 대한 건 이건 1차 등록 취소고 우리 지금 벌칙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협조사항 이게 이제 41조의 이제 보고 및 조사사항인데 원래 직업 안전 업무의 중요 관점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인데 이 직업안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 어떤 종은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들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광역이 있고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단위가 광역이 있죠. 하는 거 봤을 때는 걔들 도단위가 광역인데 직업 알선, 취업, 알선, 섭외 업무는 도단에서 하시게 됩니다. 도에 관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각 도의 예산으로 합니다. 단지 직업 소개, 업무 지도, 감독 모든 절차는 시장, 군수, 기초단체는 다 위임이 됐습니다. 이건 지도권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고 출석,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를 한다. 또 지도관을 그 사연이 이해도 됐고 보고도 아마 그 시행시 대행돼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유료접속에서가 행정지도관실 보고하고 행정지도관청에서 고용노동보건 이 단계가 없어져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에다 보고하면 되게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런 보고 또 관계공무원의 조사 이런데 불허가 하면 41조 위반됩니다. 과태료가 있고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보장 이것도 이제 지금은 42조하고 시행령 17조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잘 알고 계시게요. 직업 소개하는 관련해서 직업 소개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누설시킨다든가 또는 구인자, 구직자로부터 직업 소개 관련된 업무를 외부로 유출된 비밀보장에 걸립니다. 비밀을 어디까지나 구인자, 구직자의 비밀을 유지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소자에 대한 그 취업 요청을 잘못하면 이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인데 단지 거기 취업 동의서 이런 건 경미하게 등록 취소사항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은 여기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준수사항 그 뒤에 있죠. 그 뭐 시청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꼭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첫째, 그 준수사항은 우리 시행규칙 18조 2에 보면 그 별표 2에 개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준수사항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료직업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대표 직업 속의 대표자 임원 등
종사를 겸해 딴 직업소에 겸해서 안 된다. 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의 강목을 보세요. 가나다라. 구인구직 접수대, 구인 신청, 요런 대종을 기록하고 직업상담, 알선, 거기 제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부를 작성해서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에서 각 1부씩 보관해야 된다. 이게 소위 근로계약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대의 시집에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소개요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개요금을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역 보면은 소개요금을 안 주고 떼먹는 사람은 재래기적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있어요. 한 시대의 시집에 민사소송을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소개요금을 몇 번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 시간하고 그냥 뭐보다 뭐가 더 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률공단이라는 게 생겼죠. 단역에 가는 법률공단에다가 소개요금 신청을 하는데 민법상 소개요금은 유효기간이 민법 163조는 소개요금의 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소개만이든 소개를 수주가 일반적으로 민법 164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효가. 근데 이걸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취재를 받아봤어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 하는 얘기가 소개료를 안 줘서 소송하던 시효를 1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1년으로, 아니 3년으로 봐야 되겠냐. 이렇게 이슈가 왔어요. 근데 아무리 해석해봐도 1년인지 3년인지 잘 애매해요. 예를 들면 식당에 택시요금을 안 줬다. 밥 먹고 식당 소개요금 안 줬다. 이런 건 경미하면 1년입니다. 그 외에는 3년인데 한쪽 보면 3년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만일 법원에서 소개요금 청구 수선했는데 유효기 시효가 지났다고 1년을 깎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그럼 1년을 하자고 그러면 3년 깎아서 1년을 하자. 그게 여러분 소개요금을 못 받으면 3년에도 1년 내 구조공단이다. 요새는 그 법률구조공단의 그 규칙이 배가있고 옛날에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상인데 지금 3천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은 소액 재판을 하시면 당연히 이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그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는 지급력이 떨어지니까 소개요금을 못 받을 때는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구조신청을 하세요. 1년 이내. 3년이면 그것도 시효가 지났다고 법은 얘기할지 모르니까 1년 새에서 소개요금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뭐 당사자가 합의하면 더 이상 바랄 건데 우리가 법으로 구제에 쓴 죄를 이렇게 없어요. 소개요금은 민법상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근데 그 이제 근로계약서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서 이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근본 그 기준인 게 우리가 물론 구인 접수되는 카드가 있지만 판사들이 판단할 때는 이 근로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합니다. 왜냐? 거기 임금이 나오죠. 모든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나오니까 그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이런 근로자는 건설 이런 근로자는 승낙할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런 데서 소송이 올라오니까 물론 그 제도를 만든 건 하루에 건설인력사무소도 50명, 100명 나가는데 그걸 다 개별 근로계약 하기 힘드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승인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이걸 잡으란 말이야. 왜 가급적으로 들어온다. 가급적 받아라. 가급적 어렵면 꼭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싶어. 틀린 문제는 안 받아주지만. 그래서 근로계약서 3부를 꼭 작성해놔면 제가 부탁드리고 소개요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아까도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 중요하고요. 제일 끄트머리 보세요. 취업. 취업을 할 때는 구인자와 구시자가 다음 각목의 상을 준서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이런 최저임금 제도는 아주 현 정부 노동정책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저임금 꼭 준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개한 구직자들이 상대 회사에 가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꼭 서비스를 고용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요. 근데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제로. 시간급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간당 6,470원, 내년 7,330원인데 그 월급을 어떻게 하냐? 시급에다 8시간 곱하면 하루에 1당이 나오죠. 그 1당을 또 30일로 곱하면 한 달째 봉급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기 쉽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이 되는데 1급하고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때 1급은 8시간 곱하는 게 맞습니다. 1등. 그러니까 임금 형태가 시급이 있고 주급이 있고 또 월급이 있고 연봉이 여러 가지 임금 형태인데 그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통상적으로 8시간, 그게 한 달로면 20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여러분들 사업장에 데리고 있는 종사자가 5명, 5명 이상이면 여러분들 그 데리고 여러분들이 소개한 근로자 상대방 구인업체에 가서 그 업체가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우리나라 근로부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20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는 이 6,470원에다 209시간을 곱하면 그게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원제 할 때 거기다 0.4% 연동제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장에 가니까 여러분들 소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사인됐다. 그럼 근로시간 어떻게 하냐? 그럼 법을 제한이 없어요. 단지 44시간을 유지할 때는 통상 한 달 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470원 곱하기 아까는 209시간이니까 이번에 226시간을 곱해서 0.4를 곱해야 최저임금입니다. 내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구직자한테 설명을 해서 최소한도 최저임금은 보장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정해진 임금 차량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제 일용 취업제는 그날을 청산한다. 요건 이제 건설 근로자 인력수 받으시는 분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 건설 인력 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건설한테 근로자한테 대벌해 주고서 못 받는 피해액이 연간 한 1,400억이에요. 1,400억. 그래서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 건설관계 임금 체불이 얼마냐? 제주권에서 임금 체불이 얼마나 했더니 한 2,200억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1,400억이 얼마? 반이 되는 거예요. 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업체가 생기고 나서 근로감독관 일을 엄청 덜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선시가 근로감독가 이런데요. 우리가 서울시 이런데 우리가 근로감독할 때는 근로감독관실이 추석, 연말에 뒤지고 명절이면 인사일입니다. 건설을 너무 못 받는 게. 일을 못했어요. 지금 줄여졌어요. 왜냐? 우리 건설업자들이 다 돈을 미리 대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와서 노동부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업자들이 돈 못 받고 민사상 근로감독하는 건 민사상에 하니까 방사해야겠네. 그렇게 회시당하죠.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회시했습니다.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여러분들 지금 그 조항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43조에 임금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통화불, 직접불, 또 전액불, 정기불. 정기불 이게 뭐냐? 정기불. 정기불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는 게 정기불입니다. 월급쟁이는 월 한 번 정해서 월급 주는 게 정기불이고 시급제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정기불이고 1급제는 하루 일을 정해서 주는 게 1급제고 연봉제는 1년에 한 번 이게 연봉, 이게 정기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 근로부는 생리상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임금을 안 주면 그 건설업체에서 돈 주기를 받아갖고는 우리 근로자 건설 근로자 지급수를 안 찾죠. 안 와요. 그죠? 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는 식을 대부분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설 현장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구조에 보면 건설업 국토건설장관에 건설업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설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건설업, 제가 옛날 단적을 지금 전문건설업을 하고, 그 다음에 1군에 있는 것이 건설업회죠. 이 1군 건설업회하고 단종 2군 전문건설까지 내려오니까 하청이 이런 데는 별로 체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하청업자. 밑에 하청업자. 그래서 이게 돈을 떼는데, 그럼 현행 우리 노동제도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돼 있어요, 우리 보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은 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의 장려분을 정기 지급해야 돼. 정기분.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정했으면 시간급을 줘야 되고, 일로 정했으면 일로 줘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건설비를 일당으로 계약해 갔다 와서는 그날 건설업자가 돈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사실은 위반입니다, 건설업자가. 그런데 우리가 주고 공무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넘어왔어요. 관습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걸 걸면 되냐면, 그건 뭐 당사자들이 너희가 대한민국 체불이라는 개념은 노동법상의 체불의 개념은 근로자가 돈을 못 받아야 체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불이라는 돈을 못 받는 게 체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체불을 우리가 어떻게 돼? 회신해 줬으면 체불은 아닌데, 이게. 맞습니다. 체불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사소가 했네. 그건. 그래서 이 43조로 인사상 금전 청구는 안 되지만 법을 위반은 되니까, 그리고 지금 43조로 그 업체를 형사업을 하면 이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입니다. 그 사실은 위반 조항에 이거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43조에 건설업의 연내취급 문제가 나옵니다. 연내취급. 그러니까 연내취급 문제가 온도급이니 하도급을 했어요. 또 이제 수급인이 있죠. 이 수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청업체죠. 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임금을 체불했던 직상상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러지만 43조의 사망이 나옵니다. 이것도 벌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도업체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형사업을 하라. 민사는 청구는 소송해야 되겠지만, 근로기준 보면 형사법이니까 근로기준법을 처벌하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법을 연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즘은 고용노동부에다 진정서를 해가지고 임금 체불이 되면은, 그전에는 소액 사건 300만원까지는 정부 우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줍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 확인만 되면, 그러고 하면 지금은 300만원을 개인별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임금 최저금 줍니다. 최저금. 근데 이번에 올랐어요. 100만원 올랐고 4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가지고 임금 체불 확인을 받으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별로 400만원씩을 체불 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금 체불은 3년입니다. 퇴직금하고 모든 국은 3년이에요. 유효기간. 그래서 3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구인자들이 그 시절에 사업장에서 퇴직금, 재보상금, 임금을 높이는 3년 내 청구를 하도록 하시고, 건설업자들은 신고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를 하고 모든 걸 깊이 생각해서 지도협회 도와주려면 지도자신들 임금을 연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대로 자본적으로 오면 이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준수상 그 7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12항에 보면 12항 직업 소개 사무실은 아까 얘기했는데 직업 소개만을 할 수 있는 독립구조라서 이중 근로시 사무실 직업 소개서만을 할 수 있는 거죠. 딴 경우 사무실들은 안 됩니다. 컨테이너 같은 불법 건축물은 안 됩니다. 직업 소개서만을 할 수 있는 독립팀 사무실입니다. 이걸 강조해줍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수고하네.
시간이 거의 다 읽어보시고 지리에 대한 마지막으로 그 소개용 가지고 제일 뒤에 지리회 시간이 있는데 그 소개용 반환에 대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민사소송을 이어의견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개용 위에 근로자 교통비 간식비로 부재경비가 설명을 드렸고, 단순 근로자의 경우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사항을 설명드려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같이 하는 시의 스케줄 때 소개해본 일용과 상용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재중동포가 많다 보니까 이 소개서를 지금 저희끼리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저희가 소개물을 다해요. 특히 서울 대림동 같은 경우는 책상머리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책상머리로 저희들끼리 소개를 해요. 소개서 그러면 소개해보니까 그인업체도 소개해보면 안 되고 받아주는 거다. 또 우리 소개업체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만은 가까이 일용근로자로 갔는데 이게 지리를 가만히 시다리면 쓸만하거든. 그래서 사실 끄있단 말이야. 너 집에 며칠 있다가 우리 식당에 아주 상영이 근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사자가 다 상영이 아니면 왜 이게 법적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노동부 핵심 후배들이 하는 거죠. 지지시면 제가 수업 편 읽어보니까 일용으로 근무했다가 상용으로 할 때는 우리 직업 속에서가 그 상용으로 되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개입을 하시면 상용 요구를 받을 수 있지만 직업 속에서가 개입을 하고 신경을 노력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상용에 해당되는 소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시험을 하죠. 이걸 읽으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공부해 주시니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어들고 그렇게 돼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뭐 지리의 씨가 유권에서 당하는 건 아니고 원래 유권 정부의 유권에서는 법무장관하고 법제처장관 유권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행정해석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런데. 그러면 행정해석이라는 지휘하는 사람이 주관이니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석이가 안 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시장에 할 때 우리가 서치하는 게 탐색을 해야 되니까 구지 시절을 받고 구인 시장을 개척해서 이런 분들께 보냈다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거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안 주려고 했는데 뒤로 가서 쑥딱 해가지고 미칠 셨다 브레이크를 공간을 내고 상여를 받다. 그러면 제도화된 건 아닙니다. 제 말도 안 맞는 거 아닌데 상여를 위대라 안 내면 손해야 돼. 이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걸 청구라서 이게 딱 어디 된 건 아닌데 내 판단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뭐 협회에서 입장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그 구인업체를 개척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누가 했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노력했다고 봐요? 그 노력을 한 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객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면서 철학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제도상으로 민법 163도 4조하고 채권학적이면 10년입니다. 165제 이렇게 해서 소개해보면 본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있죠. 거기 가면 그 변호사가 있으면 좀 받아들여야 사건 수업해서 소개해보면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리 시중에서 그 얘기고 아까 그 경험 문제는 겸임하고 경험하고 다르다. 겸임은 아니지만 경험은 할 수 있다. 단지 대표자가 자기 소개서에 이탈해서 자기 그 소개서를 감독할 수 있는 정치가 됐느냐 이걸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식은 다 뒤에 청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강해주신 장낙현 농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다음은 우리 직업소개소 사업 관련해서 우리 조기준 고령서비스센터의 구미시 지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 지나가는데요. 6년까지는 그래도 뭐 경기가 좋아서 여러분 사업하는 시장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뭐 건설 사업도 좀 꿈이 지어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당부 사항으로 외지에서 오는 그 뭐 업체라든가 우리가 또 외지에 나가서 그 뭐 사업을 일을 해야 될 때 파견을 했을 때 그때 업체가 진짜 성실한 업체인지 아닌지 우리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대전에 가서 일을 하는데 대전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성실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우리 협회를 통해서 그 대전 지회장님도 계시고 지회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보면 그런 파악이 나오니까 아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대부를 했는 그 인수가 종종 발생해요. 뭐 제 주위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파산하는 회사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계속 올라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 직업 속에서 갔다 저 직업 속에서 갔다 뭐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을 주면 그 협회 회원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현재 그 전국 고용서비스협회 그 내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저도 옛날에 우리가 뭐 처음 개발할 때 다 같이 공조를 했었는데 왼파를 쓰면 1년에 22만 원 내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우리 전국 고용서비스협회 가입해서 하면은 그 공짜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 고용계약서 거기는 작성되어 있는 거 뽑아서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뭐 3부, 4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면은 협회에 문의를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협조도 하고 나만 잘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저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래된 건 아니고 저희 선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도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좋은 사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 유로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총선의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 교육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